개인의 소득세요. 이배사 근연계. 그래서 이자와 배당, 금융소득, 그다음에 계속적 반복적 사업성이 있는 사업소득까지 지난 시간에 하셨고, 이제 오늘 시간에 나머지 근연계. 그래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하실 건데, 기본적인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랑 가장 밀접한 근로소득 범위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론도 잘 챙겨 두셔야 되시고, 이 이론과 연결된 이제 실무도 하실 거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잘 챙기셔야 되고요. 연금소득 범위는 우리 전산세무 과정에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문제에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닌데 단순화시켜서 제가 보도를 할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구조만 살짝 봐도 근로소득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격상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이면 기타소득. 그래서 얘는 다른 소득에서도 원천을 구분할 때 자주 등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타소득까지 오늘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계산 구조를 다시 넣어놨어요. 우리가 원칙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겠죠. 이배사 근연기 종합소득 합산과세. 이 말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신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하늘 쳐다봐요. 플래카드가 붙여 있다고요. 5월 달은 종합소득 신고다. 이렇게 붙여 있어요. 5월 달은 5월 1일 1일부터 말일까지. 이때까지 종합소득 신고하시면 돼요. 원칙은 그러한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던데요? 예, 맞아요.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원칙이 다 뭐다? 종합소득 계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연말정산 연결해서 이 프로그램, 실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급여액 여기에는 여러분 계산 구조 같이 계속 보면서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면서 연결하시면 제일 위에는 원래 총수익 금액이죠. 번 거예요. 그래서 번 거 우리가 연결하는 표현으로는 급여액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디 갔을까요? 총급여액. 여기에는 당연히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과세 소득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도 있는데 이때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계속근무자들이죠. 우리 상용근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용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요. 그래서 미리 여기 살짝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설인 경우에는 이 기간이 길어요. 그죠? 그래서 1년.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이고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 연말정산 할 리가 없겠죠. 종합소득 합산과세 이 계산 구조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와 자주 되니까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 표현은 뭐다?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 종결이죠.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 종결. 과세가 종결. 요거 따로 떼어서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리 상용 근로자들의 계산 구조로 가보도록 할게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빼요. 그러면 우리가 총 수익 금액에서 총 수익 금액을 벌기 위한 필요 경비를 빼죠. 필요 경비를 빼는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 경비에 준하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까지의 계산 구조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번 거에서 벌기 위해서 쓴 거 뺀 금액이 뭐가 된다?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나온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소득 금액에서 뭘 해준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여기에 소득공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소득 금액을 에서 소득 공제를 빼준다는 건 이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면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최저 몇 프로? 6%, 최고 몇 프로? 45%. 여기 바뀐 거죠. 여러분 거 45% 잘 되어 있죠? 이게 제가 불러오기를 다른 걸 불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단계에 해당을 해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본래 소득공제 여기 있던 것들이 좀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 계산 구조가 크게 변했는데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싹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업 목적상은 우리 연말정산이 어디?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다. 이렇게 구조를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이 8단계에 해당을 하는데 8단계 초과 누진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줄만 찍 그어놨는데 이 8단계 한 번만 같이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잘 안 보이고 이 부분만 제가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우고 계산기도 있으시면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직접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안 썼어요. 어차피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 부분인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계산 구조 있던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보세요.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그리고 1,200만 원 초과부터 4,60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하 들어가고 시작은 초과가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 표현들 다 안 썼어요. 그거 해서 연결해 볼게요. 자, 1,2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요.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 저는 이렇게 해도 돼요. 1억 5천 초과. 3억 이하가 되고 3억 초과.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 이하. 그다음에 10억 초과.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몇이 적용되는지 연결해 볼게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 최저가 6%입니다. 최저 6%. 그러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는 35%. 그 다음은 구간만 38%. 그 다음은 40%. 쓸게요. 42%. 그 다음에 45%. 제가 여기 한 4단계까지는 그냥 외우기 쉬우니까 외워봅시다 이라고 해줬어요. 근데 굳이 뭐 지금 요거를 세법 조금 이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외울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최소한 최저가 6이고 최고가 45% 정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나는 굳이 한번 외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시작이 1단위, 10단위, 20단위, 30단위 딱 떨어지죠. 그래서 짝수, 홀수, 짝수, 홀수. 6? 그럼 홀수가 나오죠? 15. 그럼 짝수 나오겠죠? 20단위로 24. 그러면 30단위 홀수. 뭐 이렇게 해서 외우게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그냥 툭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최저, 최고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초과 누진세를 어떤 형식으로 계산하는지 한 번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들 번 게 1,200만 원이 아니에요. 위에 번 거에서 근로소득 공제도 빼고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도 뺀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이 곱해지는 겁니다. 요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6에서 45% 적용을 그냥 내가 연봉 번 거 여기에 적용하시면 안 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과세 표준이 우리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겠죠. 여기에 있겠죠. 만약에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면 산출세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일단 1,200만 원 이하의 6%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구간을 구분할 겸 이렇게 저는 해볼게요. 이렇게. 1,200만 원의 6% 계산. 얼마? 72만 원. 요 구간에 산출된 세액은 72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산출 세액이 72만 원. 여기까지는 그러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4,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빼면 얼마? 3,400인 거죠. 그래서 이 3,400만 원에 대해서만 얼마가 적용하겠다? 15%. 이게 초과누진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은 얼마다? 3,400만 원이다. 좀 보고 가자고요. 그럼 3,400만 원에 여기에 몇? 15%. 요거 계산하면 얼마? 510만 원. 요 구간에서 계산되어진 산출세액이 510만 원. 마지막 구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세 표준, 그러니까 4,6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5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고 4,600을 빼면 얼마? 4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400만 원 여기 구간에는 몇 프로가 적용된다? 24%.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 96만 원. 그래서 여기의 금액은 이왕 했으니까 요 구간의 금액은 얼마였고 4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400만 원으로 계산되어진 산출세액은 얼마? 96만 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돼요. 75만 원 더하고 510만 원 더하고 96만 원을 싹 다 더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72만 원, 510만 원, 그다음에 96만 원 더하니까 678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요 금액이 산출세액이 678만 원.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아, 6%에서 45%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5천이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24%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소득의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구나 한 번쯤 파악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전체적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니까 근로소득 하면서 여기서 한번 계산하셨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에 필요경비에 준하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급여를 벌기 위해서, 월급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필요경비, 뭐 옷 사 입는 거, 점심
밥값, 교통비 이런 것들 일률적으로 각각의 사용한 소비된 비용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용어 잘 보세요. 근로소득공제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보세요. 총급여 500만 원 여기 있는 거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70%, 그리고 1,500만 원, 4,500만 원 이 구간별로 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는 방식 파악이 되겠죠. 이 방법처럼 하시면 되세요. 이거 역시 우리가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첫 번째 구간은 꼭 외우세요. 자, 첫 번째 구간은 무조건 반드시 꼭 외우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서 총 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 필요경비, 근로소득 공제를 몇 프로를 해주겠다? 70%.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이라고 하나 써두셔도 돼요. 총 급여가 얼마? 500. 그럼 70%를 하면 70%를 하면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인 거예요? 350만 원이죠. 350만 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가 나온다? 150만 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500만 원 우리가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하면요. 앞서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내 기본 부양가족들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때 이 소득 금액이 여기에 있는 금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다른 소득까지 다 합산을 해서. 그런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형평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로 표현을 하면 얼마이고 500, 소득 금액으로 표현하면 얼마고 150.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아예 600만 원 총급여입니다. 계산 하나하나 근로소득 금액 얼마 나요? 150만 원보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총급여 기준으로 500을 외우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들고 가셔야 돼요. 이 구조랑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다라고 하면 얘는 같은 적용을 받는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얘까지 합산을 해서 100만 원 이하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역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3땡이 뭐냐면 총급여가 333만 3,333 쓰면서 할게요. 333만 3천 요 금액, 총급여가 이 금액이면 근로소득공제는 70%가 적용되죠. 여기에다가 70%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요? 233만 3,333원이 나오죠. 그러면 총급여 3땡이면 근로소득 금액 203땡이 나오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 나온다? 1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역산해서 결과적으로 뭘 기억하냐면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총급여가 3땡보다 많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 구조를 연결하셔야지 조금 더 빠르게 계산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산 구조 잘 익혀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라면 소득 금액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인적 물적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뭘 곱했더니 세율을 곱했더니 세액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 그대로 납부하느냐? 좀 줄여주겠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세액공제예요. 위에는 뭐고? 소득공제. 밑에는 뭐고? 세액공제.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 세액공제에는 다양한 세액공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존 연말정산 위에 있던 게 내려온 특별세액공제들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요. 요것도 해줘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위에는 뭐고? 소득공제. 밑에는 뭐고? 세액공제. 그래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이 산출세액의 55%만큼을 세액공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럼 세액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최소한 요거 55%.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만약에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다. 그러면 이 130만 원 곱하기 55%를 계산하면 실제 71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초과라면 이 71만 5천 원에다가 초과분의 30%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했다가 또 중간에 급여별로 한도들을 또 정해놨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외우기는 힘들고 실제로 우리 실무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계산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을 아시면 그 해당하는 칸에다가 반영하면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줄 겁니다. 다만 일용 근로소득은 한도 없어요. 한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일용근로소득은 1급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산출세액의 몇 프로가 적용된다? 55%.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해서 외워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세액. 그러면 여기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계산구조를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리 가볼게요. 이 계산구조가 잘 들어오셨으면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1급여에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가렸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 우리 전체 계산 구조 있죠? 그거를 펼쳐 놓으셔도 돼요. 전체 계산 구조. 이렇게 당겨볼까?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자, 보이시지? 봅시다. 번거예요. 제일 위에 1급여에 여기를 봐주세요. 자, 번거에서 뭘 빼줘요? 필요경비. 근데 근로소득인 경우에 뭘 빼줬어요? 근로소득 공제를 빼줬죠. 자,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무조건 15만 원을 공제해줘요. 15만 원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10만 원이었다가 몇 년 전에 15만 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를 혹시 현재 답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10만 원인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1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1급여 받은 게 15만 원 이하라면 내 세금이 있다 없다?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 소득공제 얼마? 15만 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죠. 그러면 보세요. 뭘 해준대요?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해줘야지 가세표준이 나오죠. 근데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걸 안 하니까 이 일용근로소득 공제를 빼니 바로 누가 나온다? 과세표준. 연결되세요. 그럼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럼 가장 낮은 몇 프로가 적용된다? 6%. 그러면 누가 나온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에 또 얘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해주겠죠. 당연히 13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가 적용된다? 55%. 자, 어느 정도 계산시 연결되세요? 1급여에게 일괄적으로 일용 근로소득 공제 얼마? 15만 원. 연말정산 안 하니 바로 누가 나온다? 과세표준. 세율은 몇이 적용된다? 6%.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얼마 해준다? 55%.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세요. 자, 옆에 예제라고 나와 있죠? 얼마 세금 내는지 지금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해 보셨나요? 1급여가 20만 원이래요. 무조건 일용 근로소득 공제 얼마를 15만 원. 과세 표준이 얼마가 5만 원 나오죠. 6%를 세율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얼마가 나온다? 3천 원. 그럼 이 3천 원에서 산출세액의 55%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해준대요. 그러면 3천 원에 55% 계산하면 얼마가 나요? 1,650원이 나온대요. 50원. 그러면 이 금액이 세액 공제 금액인 거고요. 요걸 빼면 칸이 짧네요. 이걸 빼면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1,350원이 결정세액입니다. 라는 얘기죠. 결정세액은 1,350원이 됩니다. 그럼 소득세는 우리 국세예요. 어디에다가? 세무서. 그러면 이 나라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들도 돈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소득세에 반드시 10%에 뭐가 따라간다? 지방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면 지방소득세 얼마? 135원. 이게 따라가죠.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1,350원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지방소득세 포함됩니다. 라고 하면 요거를 합산한 금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굳이 계산을 하자면 얼마인가요? 1,435 아닌데 85 이렇게 되겠죠. 이 금액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금액만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라는 거죠. 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과세 땡 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 계산 구조를 파악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어떤 교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3,000원에 55%를 계산한 걸 뺀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얼마인가요? 3,000원에 대한 이 금액은 3,000원에 대한 55%를 뺀 나머지니까 그쵸, 45%.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교재들도 있어요. 좀 빠른 계산식으로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을 좀 파악하려면 이 구조도 알고 그 표현이 어떤 건지도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구조 먼저 익혀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더 할 거예요. 이제 이론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이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보시고. 이론상의 근로소득 범위를 지금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 교재 순서가 근로소득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제가 알려드렸죠. 293페이지를 펼치고 하실 건데 그거 하시기 전에 프린터 하단에 보면은 제가 근로소득의 기본 개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먼저 기본 개념 깔고 갈게요. 자,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고용관계에 의해서,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뭔가 대가를 여러분들이 받겠죠. 그러면 내가 근로를 제공했으니 그에 따른 받은 명칭여하 불문한 이득이 여러분들 이익이 뭐가 된다? 근로소득이 돼요. 뭐가 됐든 내가 회사의 고용관계에 의해서 내가 근로를 제공했어요. 그럼 회사가 나에게 뭔가를 해줬다. 그게 원칙적으로 다 뭐다? 근로소득이에요. 원칙적으로 다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한마디로 회사가 급여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회계 처리할 때 4대 보험에 대해서 회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4대 보험 산재를 제외하고 50% 부담하는 거 있죠. 그럼 그것 또한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익이에요.
그럼 원칙은 뭐다? 여러분들의 소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세법에서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는 회계 처리를 급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등등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거 파악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이거 깔고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걸로 내용을 보러 갑시다. 페이지가 293페이지. 근로소득의 개념 나와 있죠. 노동력 제공하고 그 대가 반대급부로 받은 대가 명칭 관계 없이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가 됐던 상여가 됐던 명칭여와 관계없이 모든 대가를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하는 방법은요. 우리 상용 근로자들, 일반 근로자하고 일용 근로자들하고 구분을 해놨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나 매달 급여 받는데 세금을 떼가던데? 그럼 그 세금은 뭐예요? 대충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급여하고 여러분들의 부양가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충 세액들이 산출되어 있는 이 간이세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죠. 원천 징수 세액은 얼마? 이 간이세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매달 대충 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년치에 대한 전체 소득에 대해서 많이 뗐는지 덜 뗐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다음에 2월에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완납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땡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자들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 없게 됩니다. 굳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일용근로소득자들의 계산구조가 먼저 나와 있죠. 일용근로소득자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은 뭐다? 무조건 분리과세. 엄청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내 모친이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아까 살짝 들었는데 100보다 많아. 그런데 일용근로 소득이다. 그럼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 이 계산구조에 들어올 수가 없죠. 소득 금액은 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다. 여기 계산구조 1급여에 근로소득공제 무조건 1일 115만 원.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6%를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55%를 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연결하셨고요. 자, 이제부터 근로소득 범위를 연결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근로소득 범위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라고 알고 있는 거,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각종의 수당, 이러한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법인의 주총이나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 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상여로 받은 것,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이런 것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고요. 법인세에 의해서 상여로 처분. 지난 시간에 뭔가 했을 때도 법인세에서 의해서 처분됐다, 배당 요 얘기했었죠? 그러면 뭐라고 불렀다? 인정배당, 인정상여. 법인세법에서 상여로 처분되는 거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자,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건데요. 세법에서 비과세합니다. 이 수당을 뺀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근로소득 범위에 있다라고 깔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수당이 됐던 그 밑에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가 됐던 다 근로수당이래요. 쭉 읽어보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뭐 급식 수당이 됐던, 시간의 근무 수당이 됐던 이런 거 다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직무 발명 보상금, 소속 대학의 산업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요것도 근로소득으로 보겠습니다라는 건데 요거를 지울게요. 학생이 받은 보상금, 직무 발명. 이게 올해 바뀌었는데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겠다고 기타 소득의 범위로 바꿔줬어요. 기타 소득. 다만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연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예요. 그럼 이제 초과에 대해서 과세할 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니까 초과분에 대해서 5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그럼 교직원이나 일반은 직무 관련 보상금이나 이런 걸 받았다 5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이 받은 거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세요. 뒤에 나갈 건데요. 이게 퇴직 후에 받게 되면 자, 우리 근로소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용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 후가 되면 그때는 기타 소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그 기타 소득에서도 500만 원 이하는 또 비과세예요. 그러니 이 500만 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급여성 대가, 뭐 기밀비, 판공비 이런 것들, 뭐 종업원에게 공로금, 위로금 이런 거 뭔가를 줬다, 다 그냥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비 명목으로 지급한 연액 또는 월액 급여 이런 거 전부 다 급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좀 챙겨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땡에 퇴직으로 인해서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게 이제 포인트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얘도 제가 살짝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을 하고 있고요. 퇴사하게 되면 뭐를 받아요? 퇴직소득을 받죠. 근데 과세 방법이 둘이 다릅니다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달라요? 퇴직소득은 1년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실현되다 보면 소득이 많겠죠. 그러면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도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뭐 한다? 분류과세라고 했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이죠.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을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건 이거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단순하게 근로소득으로 적용되는 게 좋겠어요? 퇴직소득으로 적용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퇴직소득이 우리한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세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한동안 이제 몇 년 꽤 된 거예요.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막 40, 50대 젊은 사람들이 조기 퇴사당하고 명예퇴직 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막 갑자기 뭐 신청 받아가지고 퇴사 일괄적으로 당하고 그럼 회사에서 뭐 줬어요? 위로금 같은 거 줬죠. 위로금 같은 거 다 줬다라고 하는 얘기요. 근데 보시면 우리한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게 유리한데 이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만 퇴직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뭐가 된다? 근로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근데 그때 당시 갑자기 퇴사하는 거에 대해서 위로금 주고 공로금 주면 원래 지급 규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 그때 뭘로 됐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돼버렸어요. 그럼 안 그래도 우울해 죽겠는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명칭,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받으면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퇴직 소득으로 보겠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퇴직으로 인해서 받은 소득이라면 명칭여하 불문하고 퇴직 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되셨죠?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라면 뭐로 보겠다? 근로소득. 구분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라고 구분 지으시면 되세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하니까 이 얘기를 살짝 해드렸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경제적 이익,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거 다 뭘로 보겠다.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를 부담했다. 그것도 근로소득이 됩니다라는 거고요. 뭐 보험 가입한 거 그것도 나의 이득이잖아요. 이런 거 다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은 이익. 자, 우리 회사에서 갑자기 나 본사에 근무하는 줄 알고 입사를 했는데 서울 본사가 아니라 갑자기 제주도로 가래. 그럼 연고가 없다 보니까 집도 구해야 되죠. 어떠한 이제 주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니까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주택을 줘요. 사택을 제공해요. 그럼 사실 이러한 사택 제공 받은 것도 뭐요? 이득이에요. 원칙은 뭐다? 근로소득이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주택 제공받음으로써 받은 이익. 우리는 얘는 사택 제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그냥 여기저기 또 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택 제공과 관련해서 구분해 봅시다. 사택 제공 하나 써두세요. 제공과 관련해서 출자 임원. 출자 임원은요. 사택을 제공받았다. 그거 과세 대상이야. 근로소득으로 볼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출자 임원은. 그런데 비출자 임원이나 비출자 임원은 종업원. 여기 비출자 임원에는요. 소액 주주. 임원도 포함이요.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요. 근로소득으로 과세 안 합니다가 돼요.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비과세라고 써볼까요? 비과세. 과세 안 합니다. 이런 거. 사택 제공을 하면 출자 임원들은 이분들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종업원들이나 비출자 임원들은 과세 안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택과 관련해서 회사에 주택 자금을 뭐 저리로 뭐 대여받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때 해당하는 이익은 돈과 관련된 거는요, 다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얘는 주택 자금이라고 할게요. 주택 자금 대여 이익. 주택 자금 대여 이익. 요거는 모두 근로소득. 누가 됐던 근로소득입니다. 사택은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 돈과 관련된 건 모두 근로소득.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기저기 써 있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랬어요. 그런데 단 중소기업 종업원은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단 중소기업 종업원은 비과세.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용 교재로 가시면 파악되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땡을 또 보시면 이게 종업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건 뭐가 된다? 근로소득입니다. 단 중소기업 종업원은 제외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계약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이것도 앞서서 살짝 봤던 것 같죠? 요것도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비과세되는 부분 70만 원 이하. 자,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예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해서 얻은 이익, 선원의 재해보상 보험료, 출퇴근 차량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 이거는 조금 밑줄해 두세요. 연 70만 원 이하.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가 돼요. 그러면 이 보험료 나갔을 때 회사는 뭐라고 회계 처리하겠어요? 보험료, 급여라고 회계 처리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7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에서 비과세 해주는 부분도 있고 왠지 우울한 거, 안타까운 거, 이런 것들 비과세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주주 출자 임원이 아닌 여기에 대해서 하고, 또 종업원 사택 제공받은 거 비과세합니다. 아까 이미 다 정리했죠. 그다음에 사내 근로복지기구로부터 받은 장학금, 이런 건 안 할 거고,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이거는 이제 연구 종사자에 한해서인데요. 그게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도. 그래서 이러면 과세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 회사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대요. 그럼 회사가 축의금 주죠. 그럼 축의금 주는 것도 여러분한테 이득이에요. 근데 회사가 걔를 급여라고 회계 처리하나요? 독립후생비.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비과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조금 회사에 기여도가 많은 분이 뭐 결혼했다면 한 500만 원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막 이게 막 1억으로 넘어간다 이런 뭐요? 뭔가 미심쩍은 거야. 무슨 관계가 있나, 그죠? 사회통념상.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거 구분하시면 되고, 다 앞에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자, 귀속 시기로 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 수익 시기, 귀속 시기. 자, 일반적으로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됩니다. 앞선 다른 소득도 이 수입 시기 구분이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다 외우기도 벅차고,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보통 12월 달에 급여는 언제 준다고요? 다음 연도 1월에 주잖아요. 그러면 이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급여 받았다고 다음 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뭐다? 12월 달 근로를 제공한 날,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죠. 잉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 얘는 잉여금 처분 결의. 그러면 잉여금 처분은 언제 하게 된다? 다음 연도 주총 때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귀속 시기가 달라지는 거 연결하실 수 있겠죠. 근로를 제공한 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분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법인 신고하거나 뭐 결정 경점이 있어서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등이 출자자에 대한 상여는 뭐 근로를 제공한 날, 그다음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 위로금 등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 해고에 대한 것들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서 급여를 일시 지급받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걸로 보겠다. 어려워, 그죠? 급여를 소급 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면, 소급해놓고 추가 지급하면 어떻게? 원래 근로를 제공한 일이 속하는 연월로 귀속을 하겠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보시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실질적인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우리 계산구조 연결하면서 이거 했었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비과세 우리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당 범위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 주인공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챙겨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고 했는데 50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연결할게요.